통다 통통.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아가씨.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중국 명나라에서 시작된다. 명나라 금능 순천부라는 고을에 유현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처음 나라를 세울 때 공을 많이 세운 신하를 개국공신이라고 하는데 유현은 개국공신 유기의 후손이었다. 유현은 사람됨이 슬기롭고 학문이 뛰어난 데다 풍채가 좋아 아주 어렸을 때 벼슬 자리에 올랐다. 그리하여 벼슬이 이붓이랑 참지 정사에 이르게 되자 그의 훌륭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유현을 입에 올릴 때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처럼 공부를 많이 하여 문장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벼슬도 그만큼 된 게 아니겠소. 게다가 겸손해서 못 사는 사람, 무식한 사람 차별하지 않지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안 그래요? 유현은 일찍이 시랑 벼슬을 한 최모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부인의 사람됨이 남편에 못지않아 부부의 금실이 지극하였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좋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그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시랑벼슬에 오른 유현 주위에도 못된 벼슬아치들이 우글거렸다. 그들이 자신의 벼슬자리를 무기로 삼아 자기 멋대로 행동하자 유현은 그게 못마땅하였다. 저런 자들과 함께 일하느니 차라리. 그는 병 때문에 더 이상 나란 일을 할 수 없노라고 핑계를 대고 벼슬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못된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벼슬을 내놓은 유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문에 더욱 전념하였다. 나란 일을 하느라고 읽고 싶어도 못 읽던 책을 읽었으며 한동안 못 들었던 붓을 들어 글씨도 쓰기 시작하였다. 비록 벼슬자리를 내놓긴 했으나 유현의 이름은 빛이 바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생각이 깊고 바른 사람들은 벼슬까지 내놓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유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진실은 어디서나 그 빛을 잃지 않는 법이요. 세상에 숨겨진 일이란 없는 법이다. 때가 되면 모든 일은 자연스레 밝혀지기 마련이다. 벼슬을 그만두었지만 유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황제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유현을 태자의 스승으로 모셔가기에 이르렀다. 유현은 행복하였다. 벼슬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우러러보고 황제는 그를 태자의 스승으로 모셔가는 터이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근심스러운 빛이 어려있곤 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나도록 그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100일 기도도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집안은 뭔가 쓸쓸하고 찬바람이 부는 듯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그들 부부는 자식 갖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정성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던지 늦게나마 부인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온 세상이 다같이 기뻐하는 것만 같았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말이 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갖게 된 그들 부부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하늘은 유연에게 아들을 주는 대신 그의 아내를 하늘로 데려가 버렸다. 아들을 낳고 세상을 뜬 것이다. 유현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기쁨은 아내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오직 하나 남은 기쁨은 자식이었다. 그는 모든 행복을 아들에게 걸었다. 늦게 얻은 아들 연수의 성장을 보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들 연수는 무럭무럭 자라 유현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연수는 집안의 기쁨이며 유현의 희망이었다. 연수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 인물이 훤하고 총명하였다. 연수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다행히 어머니 같은 고모 두 부인이 계셨다. 연수의 고모인 두 부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그녀는 선비 두강에게 시집을 갔으나 아들을 낳고 불행하게도 과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유현은 누이를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살도록 했던 것이다. 유현은 집안의 모든 일을 아내 대신 누이와 의논하였고 그녀 역시 집안일을 아주 슬기롭게 처리하는 정숙한 부인이었다. 특히 어머니를 일찍 여인 어린 조카 연수를 위해 그녀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연수는 나이를 먹을수록 용모가 더욱 준수해지고 학문에 대한 재주도 남달리 뛰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그의 모습은 해처럼 빛났으며 학문에 대한 사랑도 남달라서 10살 때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4살이 되던 해에 장원 급제를 하니 황제도 이에 놀라 즉시 한림 학사라는 벼슬을 직접 내려주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하나 벼슬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연수였다. 연수는 공손히 예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었다. 마마, 황공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1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마의 넘치는 사랑은 너무 황공한 일이오나 10년만 더 공부한 후에 마마를 돕고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연 한림다운 말이오. 그럼 5년간만 더 학문에 힘쓰다가 그대의 나이 20이 되면 심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림 학사가 된 유연수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다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다. 유연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딸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위로 삼으려고 했지만 유현의 집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루는 유현이 두 부인을 불러 은밀히 부탁하였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더 오르기 전에 연수를 혼인시켜야겠다. 그러니 어디 자만 아가씨가 있는지 소문이 나지 않게 알아보도록 해라. 우리 연수에게 어울리는 그런 아가씨여야 한다. 알겠느냐? 예, 오라버니, 걱정 마셔요. 쥐도새도 모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부인이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워낙 뛰어난 신랑감이다 보니
소문은 금세 나라 안에 퍼지고 말았다. 결국 중매쟁이들이 서로 좋은 색식감을 소개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중매쟁이들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겠어. 두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았다. 그러나 중매쟁이들은 모두 자기가 내세우는 아가씨가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일쑤여서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 한 중매쟁이 노파가 점잖게 입을 열었다. 주씨 성을 가진 매파였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도련님의 색식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가씨는 두 사람뿐입니다. 부귀를 위해서 부잣집 아가씨를 원하신다면 엄승상댁 아가씨가 제일이고, 마음씨 바른 정숙한 아가씨를 원하신다면 신성마을에 사는 사급사댁 아가씨가 제일입니다. 다른 아가씨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두 아가씨 중에서 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결정만 하세요. 고맙소. 내 오라버니와 의논해서 곧 결정하리다. 아니, 그럴 것 없이 오라버니를 여기에 모시고 오리다. 직접 말씀드려요. 그게 좋겠지요? 두 부인은 오빠인 유현을 모시고 와서 중매쟁이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잠자코 듣던 유현이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부귀가 아니라 어진 사람을 구하려는 것뿐이요. 신성 땅 사급사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구려. 그분은 본래 대간 벼슬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딸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 집 아가씨가 그렇게 훌륭하단 말이요? 공손한 자세로 입을 다물고 있던 중매쟁이 노파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예, 그렇고 말고요. 사급사댁 아가씨로 말한다면 아름다움과 바른 행동을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매파 노릇을 한 지 30여 년이 됩니다. 그동안 잘 산다는 집안의 중매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나라 안에 어떤 신랑감, 어떤 신부감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짝지어 결혼시켰지요. 그러나 사급사댁 아가씨만큼 아름답고 얌전하며 어질고 맑은 아가씨는 처음입니다. 아름답기는 봄꽃보다 더 아름답고 마음이 바르기는 하늘 같고, 두 번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처럼 훌륭한 아가씨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웬만한 남자보다 낫습니다. 재주가 아주 많은 아가씨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유현이 말했다. 얼굴만 예쁘다고 좋은 색식감은 아니요. 예로부터 말썽을 일으킨 여자들은 예쁘기만 한 사람들이었어.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너그러워야 하며 우더른을 잘 섬겨야 하고 제 남편을 하늘처럼 알고 순종해야 하오. 정녕 그대 아가씨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디 그런 아가씨를 원하신다면 사급사댁 아가씨를 며느님으로 데려오십시오. 알겠소.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할 것이요. 만약 사급사댁 아가씨를 우리 집 세 사람으로 맞이하게 되면 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할멈을 부르리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유형과 두 부인 남매는 다시 찻잔을 놓고 마주 앉았다. 사급사댁 아가씨가 훌륭하긴 훌륭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매파의 말만 믿을 수도 없고. 유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두 부인이 얼른 그 말을 받았다. 그럼요.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며느리를 맞이했다가 낭패를 본 집안이 어디 한둘인가요? 중매쟁이들은 여기 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며 사람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매쟁이의 말은 잘 새겨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렇지만 사급사댁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모양이다. 잘못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지. 듣고 보니 우리의 연수의 짝으로는 그만인 사람 같구나. 네 생각은 어떠냐?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버니에게는 며느리지만 저에게도 조카 며느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에는 연수 어머니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 오라버니, 마침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녀의 행실은 모두 그 사람이 쓰는 글씨에 나타나게 되지요. 마음이 급한 사람, 게으른 사람, 성의 없이 일하는 사람 등 모든 성격들이 그 사람이 쓰는 글씨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급사댁 아가씨가 정말 그 매파의 말대로 침착하고 어질고 착한 아가씨라면 글씨 또한 잘 쓸 것입니다. 옳거니 맞다. 그렇지만 그 아가씨가 함부로 남에게 그래 보이겠느냐? 양반집 아가씨가.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간수하고 있던 남해의 관음 화상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두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오라버니를 보았다. 남해 관음 화상이라. 그래, 기억하고 말고. 당나라 사람 오도자가 그린 그림이었지. 근데 그 그림은 왜? 지난번에 누이가 다닌 절인 우화암에 시주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누이의 그림이 아니고 절의 그림이지. 참 좋은 그림이었어. 그 절의 묘해 스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주 고마워하더군. 절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그 그림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좋은 그림을 시지해 주었느냐며 누이 칭찬이 자자하던걸. 바로 그 묘해 스님의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묘해 스님도 우리의 사정을 알면 기꺼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우선 묘해 스님이 그 그림을 사급사 댁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 댁도 부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댁 아가씨를 만나 그림에 맞는 관음찬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관음보살의 모습이 멋지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관음보살의 훌륭함을 찬양하는 관음찬은 없거든요. 그걸 그 댁 아가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글씨만 받아오면 그걸 보고 그 아가씨의 사람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녀를 직접 본 스님에게 아가씨의 사람됨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부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만큼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지만 그처럼 힘든 일을 어린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글을 짓지 못한다면 어찌 재주 있는 아가씨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아가씨라야 우리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 합격이지요. 이 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부인은 그 길로 우화암의 여승 묘해를 찾아갔다. 스님,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뵙자고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스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부인께선 늘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워 마시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묘해 스님은 어떠한 일도
기꺼이 돕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땅에 사시는 사급사댁을 아시지요? 그럼요. 그 댁의 마님께서도 우리 절에 나오신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잘 되었네요. 부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그 댁 아가씨를 우리 오라버니께서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됨이 어떤지 확실하게 몰라 스님께 이처럼 어려운 부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스님께서 관음화상을 가지고 그 댁으로 가셔서 그 댁 아가씨의 관음찬을 받아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파 말로는 아주 예쁘고 재주 많은 아가씨라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그림을 보고 관음찬을 써준다면 그것을 보고 혼인을 결정하려 합니다. 글씨를 보면 어떤 아가씨라는 게 그 속에 나타나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 아가씨의 재주가 뛰어난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림을 보고 글을 쓸 만큼 대단한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부탁하시니 한번 해보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림은 좋은데 거기에 맞는 글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그 아가씨가 정말 재주가 뛰어나 관음찬을 써준다면 저도 좋지요. 사실 누구에게 부탁해서 관음찬을 받아올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떠나지요. 묘의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을 보면 미루는 법이 없는 스님이었다. 묘의 스님은 쉽게 사급사 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이 댁에 다녀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문을 지키는 하인은 스님을 쉽게 통과시켜 주었다. 마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묘의 스님은 얼굴이 익은 하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 묘의 스님 아니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녀는 용케도 묘의 스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간 하녀는 잠시 후에 환한 얼굴로 나와 입을 열었다. 스님, 마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다시댁 부인은 언제나처럼 기품 있는 자세로 묘회 스님을 맞았다. 스님, 한참을 뵙지 못하였는데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시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간밤에 스님 꿈을 꾸었는데 스님을 뵈려고 그런 꿈을 꾸었나 봅니다. 마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소승의 암자가 너무 낡아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절에 가보지 못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이 일을 어쩌지요? 저는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사시댁 부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지 않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시주를 했을 터인데. 지난해부터 몸이 안 좋아 바깥 출입을 되도록 삼가고 있답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일이라면 도와야지요. 잘 오셨습니다. 마님의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님의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암자도 다 짓고 해서 틈을 내서 왔습니다. 시주도 좀 받으려고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절을 지었다는데 어찌 시주를 안 하겠습니까? 바깥 어른이 안 계셔서 넉넉한 살림은 아닙니다만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주는 좀 색다른 시주입니다. 색다른 시주라니요? 부인의 얼굴이 순간 긴장되었다. 이 스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표정이었다. 소승이 구하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는 쉽게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소승에게는 전금만큼이나 귀한 시주입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체 무엇이길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승이 암자를 다시 지은 후에 어느 댁에서 아주 훌륭한 그림 한 폭을 내주셨습니다. 당나라 사람이 그린 관음 화상인데 거기에 관음 보살을 찬양하는 글이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관음찬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어느 분께서 이 댁의 따님이 재주가 아주 많다고 추천해 주시기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님에게 관음찬을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가씨께서 관음찬을 지어주신다면 이는 우리 절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만 주신다면 억만금의 시주보다 나을 것이고 아가씨의 수명도 부처님의 도움으로 더 길어질 것입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입을 열었다. 예, 우리 집 아이가 재주가 많아 시를 잘 짓는다고는 하나 관음찬은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마님, 아가씨의 재주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왔습니다. 아가씨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글쎄요,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튼 불러서 물어보지요. 부인은 하녀를 불러서 딸을 데려오도록 분부하였다. 부름을 받은 딸이 총총히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에 스님은 감탄하였다. 아가씨, 소승 우화암에 있는 묘해이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4년 전에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인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얘야, 스님께서 너의 힘을 빌리려고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구나. 스님께서 제 힘을 빌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가절에 그림을 하나 시주하셨는데 그 그림에 맞는 시가 없다는구나. 스님께선 네가 그 그림에 맞는 관음찬을 지었으면 해서 오셨단다. 소녀의 재주로는 어림없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여자들은 함부로 시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록 스님의 부탁이라 해도 안 될 일이옵니다. 묘해 스님이 얼른 그 말을 받아 이었다. 소승이 원하는 것은 옛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글이옵니다. 아가씨도 아시다시피 관음 화상에 나오는 관음이란 여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에 맞는 글은 아가씨 같은 여자분이 써야 더 아름다우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써주시지요. 아가씨가 아니고는 이 그림에 맞는 글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도 스님을 거들고 나섰다. 얘야, 듣고 보니 네가 써도 될 것 같구나. 네 재주로 어림없는 일이라면 나도 말리겠다만 한번 써보려무나. 쓸모없는 글이 아니라 부처님을 위하는 글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습니다. 아가씨, 우선 그림을 보시지요. 그림을 보면 아가씨의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묘의 스님이 족자 하나를 펼쳐놓았다.
그 족자 속에는 금방이라도 물결 소리가 날 것만 같은 푸른 바다가 나타났다. 끝없이 푸른 바다. 그 바다에는 섬이 하나 있고 그 섬 가운데 아주 어여쁜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관은 보살이다. 관은 보살은 구슬로 깨어 만든 구슬 장식을 두르고 긴 머리칼에 늘어뜨린 채 아주 싱그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대숲에 앉아있는 어린 동자승의 모습도 보였다. 대숲은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보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림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된 듯 사시댁 아가씨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오히려 그림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불교에 대해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아닙니다. 아가씨의 실력이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아가씨의 모든 실력을 총동원하여 보살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아가씨는 관음찬을 쓰기로 결심한 듯 손을 씻고 들어왔다. 그런 다음 향을 피우고 그 족자를 벽에 건 뒤 공손한 태도로 족자에 절을 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가씨는 온 정성을 다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림도 뛰어났지만 글씨도 대단했다. 묘해 스님 또한 글씨를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가씨의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스님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났다. 생각보다 아가씨의 솜씨는 대단하였다. 유형과 두 부인은 사급사 댁으로 간 묘해 스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묘해 스님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나타났다. 두 부인은 일이 잘 된 줄 알고 매우 흡족한 얼굴로 스님을 맞았다. 그래, 그 집 아가씨의 용모와 재주가 어떻습니까? 스님이 앉는 것을 기다리며 두 부인이 물었다. 그림 속의 보살과도 같았습니다. 묘해 스님은 족자를 펴서 벽에 걸었다. 보십시오. 그 아가씨는 이 그림의 보살보다 더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삐뚤어진 곳 없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 아가씨를 보아왔지만 그렇게 예쁘고 총명하며 예의 바른 아가씨는 처음입니다. 사급사 댁에서 다른 곳으로 혼처를 정하기 전에 어서 정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았다. 글씨도 글씨지만 내용도 아주 훌륭했다. 그것을 보고 유현은 마침내 결심하였다. 내일은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우리의 뜻을 전해야겠군.